육촌 고모네 식구들의 성화에 질려 맞선 자리에서 100억 원을 투자해 결혼을 서두르는 여자와 덜컥 결혼해버렸다. 그녀 역시 나와 비슷한 처지라 생각해 급하게 결혼을 결정했을 거라 짐작했다. 죄책감에 휩싸여 결혼 후 며칠 동안 그녀를 마치 어린 공주처럼 극진히 대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그녀의 직업이 알고 보니 서울 최고의 재벌, 태성그룹 외동딸 강민서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며칠 전 잔소리가 심한 육촌 고모에게 화가 난 나는 충동적으로 소개받은 여자와 결혼을 약속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작은 혼인신고서를 손에 든 채 강민서 씨가 갑자기 저를 사기 결혼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제가 뭘 믿고 사기를 치겠어요? 라고 되물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때가 되면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다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해야죠. 그러자 강민서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라고 물었다. 마치 내가 결혼에 목말라 그녀를 당장 집으로 데려갈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다. 사실 맞선 자리에서 나는 다소 이상한 말을 했다. 가짜 결혼이라도 상관없으니 형식만 갖춰 달라고 부탁했고 나는 지금 당장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혼인신고서를 손에 든 순간 나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더 이상 고모네 식구가 아니라는 생각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는 듯했다. 나는 강민서 씨를 바라보며 7단 고모댁에 가서 며칠만 묵으며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강민서 씨는 아무런 만류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 물으려던 찰나 그녀는 길가에 세워진 낡은 전동 자전거를 가리키며 저 집까지 데려다 주실래요? 라고 물었다. 강민서 씨는 순간 굳어버렸다. 태성그룹의 외동딸이자 사장인 그녀는 난생 처음 남자에게서 집까지 데려다 줄까요? 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강타했다. 강민서 씨의 표정을 보며 나는 혹시 선을 넘었나 걱정되었다. 맞선 자리에서 결혼 후에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서로 맞지 않으면 언제든 헤어질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아까 택시 타고 오셨길래 차가 없으신 줄 알고 가는 길에 데려다 드리려고 와라고 해명했다. 강민서 씨의 시선은 낡은 전동 자전거에 머물렀다. 7에서 8년은 좋게 된 듯한 낡은 자전거는 확실히 볼품없었다. 다행히 새 자전거를 주문해 놓은 상태였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그림을 그려 팔거나 가끔 라이브 방송으로 그림을 가르치며 생활하고 있다. 월 수입은 100만 원 정도? 고모네 집안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거나 고모가 괜한 트집을 잡지만 않는다면 수입은 더 늘어날 것이다. 강민서 씨는 나에게 면허가 있는지 물었고 마음에 드는 차가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그녀가 사주겠다는 말에 나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나와 이렇게 빨리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떻게 그녀에게 득을 보려 할 수 있겠는가? 요즘 세상의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가? 강민서 씨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거주지에 대한 정보는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다. 나는 서둘러 이사 가고 싶었다. 고모네 낡은 20평 아파트를 떠나고 싶었던 것이다. 어른 5명의 아이 1명이 발코니에 딸린 1평도 안 되는 방에서 잠을 자고 화장실과 샤워실은 늘 붐볐다. 2년 전 독립을 결심했을 때 고모는 밤새도록 잔소리를 퍼부었다.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줬더니 이제 좀 컸다고 나가려고 한다며 은혜를 모른다고 했다. 사실 고모는 조카를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매달 생활비와 복잡한 집안일을 혼자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강민서 씨는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검은색 롤스로이스에 올라탔다. 운전기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아가씨, 회사로 모실까요? 아니면 산수이 별장으로 모실까요? 회사로 가요. 4시에 회의가 있어요. 사실 강민서 씨는 서울 최고 재벌가의 외동딸이었다. 부모님이 스위스로 이주한 후 모든 업무를 그녀가 맡아 관리하고 있었다. 그때 강민서 씨의 핸드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의 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야,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엄마한테 얌전히 맞선 보러 간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왜 상대방은 너를 못 봤다고 하는 거니? 강민서 씨는 어머니가 단단히 화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현우 씨가 시간 개념이 없어요. 10분 넘게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저를 귀하게 생각해서 준비하느라 늦었나 봐요. 그럼 다시 약속을 잡아서 얘기해보렴. 강민서 씨는 망설임 없이 거절했다. 됐어요. 저 이미 결혼했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1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뭐라고? 결혼이라니. 우리 강씨 집안은 이제 정략결혼 같은 구시대적인 풍습은 필요 없어. 게다가 이현우네는 우리보다 훨씬 급이 떨어지잖아. 엄마 아빠가 정말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내 여동생들이랑 엮어줄 수도 있어.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민서 씨는 전화를 끊었다. 한편 나는 전동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자전거에서 내리자마자 혼인신고서를 만지작거렸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2시간도 채 안 돼서 싱글에서 유부남이 되다니. 그것도 전혀 모르는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다니. 길가에서 귤 한 봉지를 샀다. 막내 동생이 신과일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낡은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6층까지 올라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빨래를 널고 있던 고모가 비웃는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다.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짐 정리하고 다시 들어오는 거니. 평소 같았으면 짜증이 났겠지만 이제 곧 이곳을 떠날 것이기에 마음이 너그러워졌다. 나는 웃으며 귤을 식탁에 놓고 바닥에 널브러진 장난감을 치웠다. 고모는 재빨리 빨래를 널고 둥근 허리를 흔들며 거실로 들어왔다. 나가보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지? 역시 기댈 곳이 있어야 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고모에게 감사해야 한다. 중매인은 옆집 아줌마였지만 고모의 인맥 덕분에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다. 외모도 예쁘고 조건도 괜찮았다. 아무리 싫어도 고모에게 빚을 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막내 동생이 곤히 잠든 아기를 안고 들어왔다. 막내 동생은 들어오자마자 고모가 나를 비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막내 동생은 현재 나의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매달 생활비도 보태주고 있었다. 그녀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모를 바라보며 엄마, 그만해. 오빠도 그동안 힘들었잖아. 작은 가게 일도 해야 하고 우리도 챙겨야 하고 라고 말했다. 고모는 그 말을 듣고 버럭 화를 냈다. 우리가 챙겨준 거지. 그때 내가 여기 와서 살라고 허락 안 했으면 지금쯤 고아원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았을 거야. 식탁 위에 간식거리 치우는 것까지 간섭하면서 이것저것 불평하고 소개팅 자리도 맘에 안 들어 하더니 오늘 소개팅 상대가 안 나타났다는 소식 듣고 부랴부랴 들어온 거잖아.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고모, 그럼 오늘 소개팅 상대는 안 나타났어요. 고모는 나를 흘끗 쳐다보며 상대방이 전화해서 일이 너무 바빠서 취소했다. 일이 바쁜 게 아니라 내 조건이 별로라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커피 한 잔 값이 아까웠던 거야. 고모는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냈다.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고모, 혹시 소개팅 상대 성이 어떻게 돼요? 최 씨였지. 옆집 최 아주머니 조카래. 또다시 벼락이 치는 듯 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바닥에 떨어져 깨질 뻔했다. 오늘 나는 최 씨가 아닌 강씨성을 가진 여자와 1시간 넘게 데이트를 했다. 그럼 강민서라는 여자는 왜 내가 다른 소개팅 상대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걸까?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와 덜컥 혼인신고를 해버린 것이다. 나는 챗 앱을 열었다. 강민서의 프로필 사진은 흰구름 사진이었다. 그녀도 나를 다른 소개팅 상대로 착각한 걸까?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니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고모는 자신의 말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육신아, 돈 많이 벌 국리나 핵 외모도 안 되지. 집안도 안 좋지. 기댈 때는 오직 너 자신밖에 없어. 막내 동생은 살며시 고모를 방으로 데려갔다. 거실로 돌아온 막내 동생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 엄마 너무 탓하지 마. 엄마가 말이 좀 심하게 하기는 하지만 우리 집 형편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막내 동생인 최문희는 원래 성격이 착했다. 이 집안에서 말수가 적은 남동생과 수다스러운 제부를 빼면 문희만이 나를 잘 대해줬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제 아이에게 온통 신경을 쏟고 있었다. 매일 지쳐 보이는 그녀를 보니 마음이 아팠다. 나 같은 오빠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문희는 분명히 더 힘들 것이다. 동생은 나보다 4살 어리지만 벌써 2살 배기 아이의 엄마다. 그때 문희는 서랍에서 해바라기 씨앗 한 봉지를 꺼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내가 오빠 주려고 숨겨놨어. 엄마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 문희는 늘 나를 위해 물건을 숨겨놓곤 했다. 그런 문희를 볼 때마다 감동을 받았다. 연락이 잘 안 되는 친동생보다 지난 몇 년 동안 문희가 나를 더 잘 챙겨줬다. 이제 곧 이사를 가야 한다는 생각에, 더 이상 그녀를 돌봐줄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문희를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잠시 고민하다가 주머니에서 혼인신고서를 꺼냈다. 문희야, 나 결혼했어. 조용한 거실에서 문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다. 오빠, 결혼했다고? 누구랑? 갑자기 문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입을 가렸다. 잠시 후 재빨리 혼인신고서를 빼앗아 들었다. 낯선 여자와 함께 찍은 결혼사진을 보고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 사람 누구야? 어떻게 갑자기 결혼을? 혼인신고서에 있는 여자는 마치 그림으로 그린 듯 아름다웠다. 차가운 눈빛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분위기를 풍겼다. 나는 문희에게 이 모든 오해에 대해 설명해 주려 했지만 그녀가 걱정할까 봐 대충 얼버무렸다. 사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야. 서로 잘 몰라서 그렇지? 나이도 있고 해서 결혼하기로 결정했어. 혹시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은 아니지? 인터넷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문희는 지금 내 나이가 가족에게 얼마나 큰 압박을 받는지 알고 있었다. 게다가 하루 종일 온라인 가게 일도 해야 하니 연애할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결혼을 했다니 틀림없이 사기꾼에게 걸려든 거라고 생각했다. 결혼 비용을 요구하는 사기꾼 말이다. 나는 웃으며 문희를 안심시켰다. 사기꾼이었으면 혼인신고까지는 안 했을 거야. 강민서라는 사람인데 걱정 마어. 내가 알아서 잘할게. 문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곧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결혼해서 어떡해? 결혼 비용은 얼마나 줬어? 결혼식은 언제 올릴 거야? 간소하게라도 꼭 해야 해.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결혼 비용은 안 줬어. 결혼식도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해서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어. 요즘 세상의 결혼 비용이 얼마나 비싼데. 어차피 평범한 회사원인데 아껴야지. 문희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문희를 바라보며 슬퍼하지 말라고 말했다. 나중에 자주 놀러 오겠다고 약속했다. 문희는 나에게 그 여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지 물었다. 나는 오늘 맞선 자리에서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다. 강민서 씨는 부모님이 처음에는 막노동을 하다가 나중에 외국으로 이주했다고 말했다. 바쁠 때는 집에 있는 자매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고 한다. 얼마나 바빴는지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나는 그녀의 부모님이 외국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것은 아닐까 추측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강민서 씨가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이고 대우도 좋다고 했다. 문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꼭 가정을 잘 돌봐야겠다고 다짐했다. 다른 사람처럼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오해가 너무 컸다.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놔야 한다. 결혼은커녕 혼인신고서조차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강민서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 그런데 강민서 씨에게서 먼저 메시지가 와 있었다. 강민서 씨는 나에게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물었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녀는 나에게 어디에 집을 구하고 싶은지 묻는 것일까? 아직도 내가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나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강민서 씨, 혹시 저희 오늘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강민서 씨는 착오라뇨. 오늘 오빠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했고 저도 받아들였으니 완벽하게 합의된 거 아닌가요? 라는 답장을 보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생각해보니 나는 원래 이 빌어먹을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다. 옆집 아줌마가 아닌 누구와 산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오늘 우리는 식탁에서 분명히 말했다. 나이도 많고 가족들에게 시달리는 것도 지긋지긋하니 일단 혼인신고부터 해보고 나중에 안 맞으면 언제든 헤어지자고. 누구에게도 빚지는 일 없이. 그러자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다. 강민서 씨는 다시 나에게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물었다. 나는 웃으며 답했다. 그럼 서로 일하는 곳 중간에 집을 구하는 게 어때요? 출퇴근하기 편하게. 20분 후 그녀는 주소를 보내왔다. 민도라는 곳이었는데 이름만 들어도 집세가 비쌀 것 같았다. 부디 강민서 씨가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집세를 나눠내면 부담이 덜할 텐데. 메시지를 보내는 동안 강민서 씨는 아직 차 안에 있었다. 그녀는 바쁜 하루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녀처럼 부유한 여자가 갑자기 나 같은 평범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쉽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의 계획은 간단했다. 한편으로는 나를 이용해서 부모님에게 맞서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현우 씨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나에게서 특별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집사는 10분 만에 적당한 집을 골라 공손하게 열쇠를 건넸다. 아가씨, 여기가 민도에 있는 제 아파트입니다. 원하시는 만큼 얼마든지 지내실 수 있습니다. 강민서 씨는 오랫동안 열쇠를 바라봤다. 잃어버리기 쉬운 작은 열쇠를 만지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그녀는 투덜거렸다. 너무 구식이야. 비밀번호로 바꿔줘요. 집사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식사 분위기가 어색했다. 문희는 엄마에게 내가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말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망설였다. 어제 제부는 야근을 한다며 집에 오지 않았고 남동생도 집에 없었다. 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간 것 같았다. 남자라고는 나 혼자뿐이라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고모는 불만이 있는 듯 젓가락으로 계란을 집어 내 밥 위에 올려놓았다. 밥을 먹다가 나는 잠아도 오늘이 마지막 설거지가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고모는 부채질을 하며 짜증을 냈다. 이번 달에 생활비 45만 원밖에 안 줬잖아. 육신아, 지금은 한 달에 150만 원씩 벌잖아. 지난달에는 200만 원 넘게 벌었다면서 왜 이렇게 적게 주는 거니? 나는 온라인 가게를 새로 열어서 보증금을 내느라 통장에 돈이 얼마 없다고 해명했다. 보증금을 얼마나 냈길래 그래? 돈이 아까운 거니? 육신아, 너는 그러면 안 돼. 내가 너 키울 때 돈 아까워한 적 없잖아. 왜 이제 와서 돈 계산을 하는 거니?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고모, 아마도 오늘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막내 동생이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내가 눈짓으로 막았다. 나는 고모를 바라보며 여자친구랑 같이 살기로 했어요. 여자친구가 집을 구해놨거든요. 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고모는 2.5초 동안 굳어버렸다. 언제부터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니? 혼인신고는 했대. 나는 대답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빨간 봉투를 꺼냈다. 이건 100만 원이에요. 어제 온라인 가게에서 찾은 돈 전부예요.
그동안 저를 보살펴주신 고모와 문희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알아서 살게요. 고모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도대체 무슨 여자친구인데? 결혼은?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집을 쓸었다. 오후가 될 때까지 고모는 가끔 감정적으로 중얼거렸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웃고 싶었다. 며칠 전에는 내가 너무 까다로워서 결혼을 못할 거라고 하더니 나는 집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짐을 챙겨들었다. 고모, 다녀올게요. 자주 놀러 올게요. 문희는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락락의 손을 잡고 나와 작별 인사를 했다. 고모는 자세히 묻고 싶어 했지만 딸에게 붙잡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택시를 잡아 강민서 씨가 보내준 주소로 향했다. 강민서 씨가 구해놓은 집은 12층 1208호였다.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니 마침 열쇠공이 내려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푸른 경관이 눈에 들어왔다. 아쉬운 점은 1208호 문 앞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문에는 최신식 지문인식 도어록이 설치되어 있었다. 초인종을 몇 번 더 눌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어제 강민서 씨와 오늘 만나기로 약속한 건 기억났지만 구체적인 시간은 정하지 않았다는 게 떠올랐다. 강민서 씨가 언제 올지 몰라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하려던 찰나 우리는 위챗 친구밖에 맺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는 수 없이 음성 채팅을 걸었지만 잔잔한 피아노 반주만 계속 흘러나올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강민서 씨, 혹시 거기 계세요? 민도에 도착했는데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강민서 씨는 회의 중이라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은 상태였다. 40분이 훌쩍 지났지만 강민서 씨는 여전히 답이 없었다. 다리가 너무 아파 문에 기대 앉았다. 혹시 내가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주머니에서 혼인신고서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진지한 표정과 살짝 미소를 머금은 강민서 씨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사기꾼이 감히 혼인신고를 할 만큼 희생을 감수할 리 없잖아. 게다가 상대는 재벌집 딸인데 아마 정말 바쁜 거겠지? 기다리는 수밖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드디어 강민서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넓은 회의실 안,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민서 씨는 그들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작년 수익 결산과 내년 목표 설정에 대한 보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말을 마친 그녀는 회의실을 나섰다. 옆에 있던 남성 비서가 그녀의 핸드폰을 건네며 강 이사님, 부재중 음성 채팅이 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강민서 씨는 피곤한 듯 누구냐고 물었다. 남성 비서는 위챗을 확인하고 채팅창에 공선, 농구는 못함이라고 떠있는 이름을 보고 당황했다. 강민서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누군데 자꾸 이상한 남자들이 들러붙어. 신경 쓰지 말고 차에 타요. 산수이 별장으로 가자라고 말했다. 강민서 씨는 소파에 앉자마자 무심하게 와인병을 땄다. 옆에 있던 집사가 다가와 아가씨, 위층 침실에서 쉬시는 게 어떠세요? 거실은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갑습니다. 라고 말했다. 강민서 씨는 눈을 감고 그래 라고 짧게 답했다. 오늘 보고 듣고 계약을 처리하느라 너무 지쳤다. 집사가 뒤에서 머뭇거리자 강민서 씨는 피곤한 듯 고개를 돌려 집사에게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민도에 있는 자물쇠는 다 바꿨지. 강민서 씨는 다시 그래라고 답하며 계단을 오르려다 갑자기 멈춰섰다. 민도. 잠깐만. 오늘 이사 가기로 했었지. 어제 낯설면서도 특별한 남자, 공선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강민서 씨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함을 열었다. 과연 공선, 농구는 못함에게서 읽지 않은 메시지가 와 있었다. 어제 급하게 추가하느라 이름을 바꿔놓는 걸 깜빡한 것이다. 시간을 확인하니 벌써 밤 10시 20분이었다. 그는 오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강민서 씨는 황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다.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운전기사를 불러 민도로 향했다.
죄송해요. 핸드폰을 확인 못했어요. 오늘 너무 바빴어요. 강민서 씨는 차 안에서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한편 같은 시각 2층에 살고 있는 강민서 씨의 사촌 동생 강윤아는 슬리퍼를 끌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언니가 급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고 당황한 표정으로 집사에게 언니, 어디가? 라고 물었다. 집사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큰 아가씨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강윤아는 코웃음을 쳤다. 설마 진짜 결혼이라도 한 거야? 어제 숙모가 연니한테 수십 통이나 전화해서 하녀들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던데 강민서 씨는 평소 집에서 자신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권위적인 사람이었고 하녀들은 감히 그녀의 사생활에 간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강윤아는 가장 순종적인 사촌 동생이었다. 커다란 유리창 앞에서 강윤아는 언니를 태운 롤스로이스가 천천히 별장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의 눈에는 언니에 대한 연민이 가득했다. 숙모의 잔소리에 질려 충동적으로 아무 남자나 붙잡고 결혼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돌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다. 강씨 집안이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정략 결혼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에는 언니가 너무 성급했다. 숙모의 말을 들어보니 상대는 재벌가의 자제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 분명했다. 민도 1208호 강민서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손으로 턱을 괜 채 잠들어 있는 공선을 발견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강민서 씨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살짝 흔들었다.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그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이름을 떠올리기도 전에 그의 어깨가 움찔거렸고 그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강민서 씨라는 것을 알아차린 후에야 나는 정신을 차렸다. 죄송해요. 강민서 씨는 평생 입에 담을 일 없을 것 같았던 사과를 했다. 일어서려 했지만 하반신이 마비된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강민서 씨는 나를 바라봤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강민서 씨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설 수 있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강 이사님, 혹시 현관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었다. 강민서 씨는 도어록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아까 너무 급하게 오느라 집사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것을 깜빡한 것이다. 그녀는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고 핸드폰을 꺼내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한 뒤 복도로 나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시 돌아온 그녀는 비밀번호는 13만 1421이에요. 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하지만 곧 자신의 말에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다. 나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넓은 거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아파트 크기에 살짝 놀랐다. 내가 엉거주춤하며 안으로 들어가자 이곳은 방 5개의 거실 2개를 갖춘 최소 60평이 넘는 대형 아파트였다. 각 방은 모두 널찍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집세가 장난 아니겠는데. 강 이사님은 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건가? 하지만 강민서 씨는 여전히 태연하게 방 안의 가구를 꼼꼼히 살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방은 고급스럽고 훌륭하게 꾸며져 있었다. 나는 방에서 나와 강 이사님, 방은 정말 멋지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아파트에 사는 건 너무 사치인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집세는 비싸지 않나요? 비싸다니. 얼마인데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강민서 씨는 내가 왜 집세에 대해 계속 걱정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다. 더 이상 묻지 못하게 하려는 듯 그녀는 월세는 100만 원이에요. 이 동네에선 이런 큰 평수 아파트가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해요. 집주인이 친척이라서 싸게 해준 거예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사회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그런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갈 리가 없잖아. 말도 안 돼. 강민서 씨는 당황한 듯 집주인이 내 친척이라는데 왜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다. 친척이라니.
그럼 그렇지, 안심이 됐다. 만약 집세가 너무 비싸면 그녀를 설득해서 다른 집을 찾아볼 생각이었다. 친척이라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좋은 집이 한 달에 100만 원이라니 거의 공짜나 다름없잖아. 늘 강민서 씨에게 득을 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그녀에게 신세를 지게 되었다. 나는 마비된 다리를 질질 끌며 집 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다. 소파, 와인 냉장고 등 모든 것이 완벽했다. 다만 침실이 조금 텅 비어 있었지만 넓은 발코니가 마음에 쏙 들었다. 빨래를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안방에는 드레스룸과 작은 서재, 개인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안방은 강 이사님에게 양보해야지. 나는 햇볕이 잘 드는 다른 방에서 지내기로 했다. 짐 정리를 끝낸 나는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은 깨끗했고 먼지 한 톨 없었다. 주방 용품을 몇 가지 더 사야 할 것 같았다. 다행히 침실에는 이불, 베개 등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친척이 얼마나 세심한 사람인지 감탄했다. 강 이사님 친척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네요. 이불까지 다 준비해 주시고 강민서 씨는 그러게요 라고 짧게 답하며 속으로 역시 집사가 일을 잘하는군. 자물쇠도 바꿔주고 청소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불 세트까지 2개나 준비해 놨을 줄이야. 안 그랬으면 오늘 밤 곤란할 뻔했네 라고 생각했다. 나는 두 방에 이불을 깔면서 집세는 보증금 1개월에 월세 3개월 선납인가요? 아니면 보증금 1개월에 월세 1개월 선납인가요? 라고 물었다. 친척이라니까 그런 건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강민서 씨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쉬면서 핸드폰 알림 소리를 듣고 핸드폰을 켰다. 그러자 내가 그녀에게 200만 원을 송금했다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방에서 나와 집세랑 보증금 드리려고요 라고 말했다. 강민서 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내가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 말 없이 송금을 취소해버렸다. 나는 당황했다. 왜 이러세요? 우리 이미 합의했잖아요. 초기 적응 기간에는 돈 관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돈은 나중에 필요한 거나 사세요. 강민서 씨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지금 그녀는 너무 피곤했다. 그와 사소한 것까지 다투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지쳐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잔방 다 치워놨으니까 얼른 가서 쉬세요 라고 말했다. 강민서 씨는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친해지려 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혹시라도 나중에 서로에게 상처를 줄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 샤워를 마친 나는 푹신한 침대에 누웠다. 불을 끄지 못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다시 눈을 뜨면 3평도 채 안 되는 창가로 돌아가 있을까 봐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창문에서 부드러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눈을 뜨자마자 행복감에 휩싸였다. 기지개를 켜고 방에서 나와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다 부엌에 냄비는커녕 접시 하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콩국과 꽈배기를 사러 나가려 했지만 강민서 씨가 아침으로 뭘 먹는지 몰랐다. 나는 안방문으로 다가가 똑똑 두드렸다. 강 이사님, 아침 뭐 드실래요? 잠시 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잡고 돌려봤다. 텅 빈 침대가 눈에 들어왔다. 강민서 씨는 이미 나가고 없었다. 언제 나갔는지조차 몰랐다. 핸드폰을 들어 그녀에게 어디에 갔는지 물어보려다 그녀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 같아 그만두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강민서 씨가 먼저 말해줄 것이다. 나는 혼자 아침 식사를 하러 나갔다. 출근하는 길에도 강민서 씨가 아무 말도 없이 나간 이유가 궁금했다. 혹시 밤중에 나간 건 아닐까? 나와 친한 친구 왕이와 함께 사무실을 빌렸다. 나는 손으로 그림을 그려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왕이는 남은 공간을 라이브 방송실로 개조했다. 우리는 학창 시절부터 친한 친구였고
취미도 거의 비슷했다. 다만 왕위는 나보다 집안 형편이 훨씬 좋았다. 부유한 집안의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친구 왕위는 내가 드디어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즘 어디 갔었어? 또 집에서 애나 보고 있었냐? 라며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나는 내가 사용하는 공간을 청소하며 맞선 봤어. 또 고모가 소개시켜준 여자였는데 별로 예쁘지도 않고 사치스럽기만 하더라. 나이 때문에 억지로 타협하지 마에 안 맞는 사람은 안 맞는 거야? 남들이 싫어하는 걸 억지로 떠안지 마 내가 말했잖아. 고모네 집은 너무 답답해. 빨리 집을 구해나가? 아니면 내가 돈 빌려줄게. 방 하나짜리 아파트라도 구하는 게 낫지? 매달 수입의 절반이나 뜯어가는 건 강도나 다름없어 라고 대꾸했다. 왕위가 나에게 고모에게서 벗어나라고 충고한 게 이번이 몇 번째인지 모른다. 나를 키워주신 고모에게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그동안 집안일을 하고 돈을 갚느라 너무 힘들었다. 사무실 한쪽 벽에는 왕위가 코믹한 입담으로 팬들을 끌어모아 유명 스트리머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나는 덤덤하게 나 결혼했어. 어제 이사 나왔어 라고 말했다. 왕위는 콧노래를 부르며 짐 정리를 하다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라고?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결혼? 내가 여자친구라도 있었어 라고 물었다. 강민서 씨와는 최대한 떠벌리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왕위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기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며칠 전에 혼인신고했어 라고 답했다. 왕위는 넋이 나간 듯 가만히 서 있었다. 내가 자초지종을 대충 설명하자 그는 나에게 즉흥적인 결혼을 한 거냐고 물으며 초면에 결혼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느냐고 걱정했다. 만약 상대가 예물 사기를 치면 어떡할 거냐고 했다. 그 말을 하면서 그는 목소리를 낮춰 거제 같이 밤을 보냈어? 무슨 일은 없었어? 라고 속삭였다. 나는 얼굴을 붉히며 혼인신고는 했지만 강민서 씨가 먼저 부부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한 절대 먼저 입을 열지 않을 거야. 우리는 지금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야. 지금까지는 꽤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왕위는 더 이상 짐 정리할 기분이 아닌 듯 내가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할 수 있어? 상대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인데 진작 알았으면 내 사촌 동생들이라도 소개해주는 건데 라며 걱정했다. 걱정하면서도 왕위는 나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대단하다. 그렇게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다니 라고 말했다. 나는 씩 웃으며 다 운명이지. 예전에 동네맹인 점쟁이가 그러던데 이번 생의 결혼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나를 잡느니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게 낫지 라고 답했다. 왕위는 수다스러운 표정으로 바꾸며 지금 내 상황은 마치 소설 속 이야기 같아. 하지만 소설 속 남자 주인공은 즉흥적으로 결혼해서 엄청난 재산을 가진 재벌집 딸과 맺어지잖아. 상대는 어때? 혹시 횡재한 거 아니야? 라고 물었다. 나는 무슨 놈의 재벌이 그렇게 많겠냐?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고 나쁜 버릇만 없어도 횡재한 거라고 생각할 거야. 소설 속 이야기는 꿈일 뿐이야. 너무 믿지 마 라고 핀잔을 줬다. 그래 왕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밤 11시까지 바쁘게 일했다. 오늘 왕위의 라이브 방송방에 사람이 많아서 곧 팬 100만 명을 돌파할 것 같다고 했다. 방송을 마치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했지만 집에서 전화가 오는 바람에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내일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늦게까지 산 풍경화를 그렸다. 다 그리고 나니 거의 12시가 다 되었다. 문을 잠그고 낡은 전동 자전거를 찾았다. 이상하게도 저번 달에 전동 자전거 사장님이 이번 달에 새 자전거로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었다. 전동 자전거를 타고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려다 결혼해서 이사 나왔다는 사실이 떠올라 방향을 바꿔 민도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새벽 1시가 넘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강민서 씨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대충 집을 정리하고 샤워를 한 뒤 주방을 정리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멋지게 꾸며진 집을 둘러봤다. 비록 셋집이지만 넓어서 좋았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니 피곤함과 졸음이 쏟아졌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같은 시각, 강민서 씨는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회사 소유의 대형 호텔에서 나왔다. 오늘은 호텔 개업 기념일이라 보고를 듣고 계약을 처리하느라 하루 종일 바빴다. 그때 운전기사가 차를 몰고 왔다. 강민서 씨는 이마를 짚으며 차에 오르려던 찰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어디가? 사촌 동생 강윤아였다. 그녀는 집사에게서 언니가 텅 빈 집에 혼자 산다는 말을 들었다. 언니와 새 신랑은 어디서 지내? 강민서 씨는 짜증을 내며 내가 알바 아니잖아 라고 답했다. 강윤아는 뻔뻔스럽게 숙모가 언니를 감시하라고 시켰어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강민서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사촌 동생을 바라보며 그래서 감시했어 라고 물었다. 농담이야. 내가 한가하게 언니를 감시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내 일하기도 바빠. 그냥 숙모한테 혼날까 봐 언니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 그리고 강윤아는 언니, 내가 요즘 삼류소설을 읽는데 평범한 남자와 재벌 여사장이 신분을 숨기고 즉흥적으로 결혼하는 내용이 나오더라. 지금 언니 상황이랑 똑같아 라고 말을 이었다. 강민서 씨는 평소에 그런 유치한 소설은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흥미가 생겼다. 재벌 여사장은 신분을 어떻게 숨기는데 강민서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주인공은 무슨 차를 몰아? 라고 물었다. 카물이면 몇 천만 원 정도 하겠지. 강윤아는 미소를 지으며 강민서 씨를 바라봤다. 설마 언니도 따라 하려는 건 아니지. 강민서 씨는 자신에게도 그런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돌려 비서실장에게 연락해서 카무리를 한 대 구해달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온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사촌 동생에게 내가 평범해 보여? 라고 물었다. 강윤아는 강민서 씨를 놀리는 줄 알았다. 당연히 아니지. 언니가 입은 옷은 가격만 알아봐도 바로 티가 나오. 게다가 요즘은 운전기사나 보험 판매원 말고는 대부분 편안한 옷을 입고 다니잖아. 강민서 씨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정말 편안한 옷이 부족했다. 그때 남성 비서가 아이패드를 들고 차 옆으로 다가와 강 이사님, 내일 일정이 정리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강민서 씨는 대충 훑어보고 내일 일정을 파악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 했다. 아, 맞다. 어제 강민서 씨와 오늘 만나기로 약속했었지.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지 않았잖아. 나는 오랫동안 고모네 집에 살면서 몸에 밴 습관대로 새벽 5시에 일어나온 식구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오늘은 신경 써서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한 후 강민서 씨 방문 앞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려봤다. 어젯밤에 몇 시에 들어왔는지 몰라도 지금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다. 오늘은 계란 프라이 2개와 육즙 가득한 소시지 2개를 굽고 따뜻한 죽 2그릇을 끓였다. 거기에 과일 2접시를 씻어 곁들이니 간단하면서도 영양 만점인 아침 식사가 완성되었다. 식탁에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보니 양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민서 씨가 얼마나 먹는지 모르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만 그녀가 배불리 먹지 못하면 곤란해진다. 나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 찐빵 몇 개를 더 사왔다. 집에 돌아오니 강민서 씨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웃으며 아침 맛있게 드세요. 라고 물었다. 강민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에게 너무 차갑게 대하는 건 안 좋다고 생각했는지 이 찐빵은 어디 브랜드예요? 라고 퉁명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어안이 벙벙이하며 네? 뭐라고요? 찐빵 브랜드요? 그냥 찐빵인데 라고 되물었다. 나는 그녀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다. 찐빵의 브랜드가 있을 리 없잖아.
하지만 강민서 씨는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금식도 브랜드가 있어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음식을 산 거예요. 라고 물었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정말 이해가 안 되네. 그냥 평범한 찐빵인데 동네의 흔한 빵집에서 산 거예요. 건강한 아침이라고 줄 서서 먹는 사람도 많아요. 라고 답했다. 강민서 씨는 그제야 출처를 알 수 없는 음식이었군요. 위생은 보장될까요? 라고 말했다. 평소 길거리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는 그녀였다. 만약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그랬다면 당장 혼냈을 것이다. 나중에는 호텔에서 주문하세요. 길거리 음식은 먹지 말고요. 라는 그녀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찐빵 하나 먹는데 호텔에서 주문하라니. 어이가 없었지만 눈앞의 여자가 허세를 부리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기업 간부들은 다 저렇게 까다로운 걸까? 아, 맞다. 물어볼 게 있는데요. 나는 중요한 일이 생각났다. 어제도 물어보려던 건데? 강민서 씨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하세요. 라고 퉁명스럽게 답했다. 몇 번 겪어보니 그녀의 말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무심하게 던지는 말에 은근히 리더십이 드러나는 것이다. 겉으로는 겸손하고 품위 있지만 뼛속까지 강한 사람이리라.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우리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며칠 동안 계속 고민했는데 가족들에게 숨기는 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솔직하게 말하자니 귀찮아질까 봐 걱정돼요. 라고 말했다. 강민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그건 가족 상황에 따라 결정하세요. 라고 답했다. 그녀는 이미 엄마에게 혼인신고 사실을 알렸고 집사, 운전기사, 비서, 사촌 동생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간섭은 허락하지 않았고 지나치게 행동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나는 달았어요. 제 쪽에서 알아서 할게요. 라고 답했다. 강민서 씨의 말은 가족들에게 알리든 말든 상관없다는 뜻이었다. 그저 자신의 일상에 불편함만 주지 않으면 된다는 의미였다. 식사를 마치고 출근하려던 찰나 강민서 씨가 갑자기 나를 불렀다.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복잡해 보였다. 혹시 출처를 알 수 없는 찐빵을 먹여서 화가 난 건가?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강민서 씨는 가방에서 검은색 카드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비밀번호는 000000이에요.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카드로 사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강 이사님, 우리는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결혼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호의를 베푸시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강민서 씨는 나의 완강한 태도에 다시 웃으며 가져가요. 어차피 우리가 같이 쓸 물건들인데 뭘 그렇게 사양해요. 그렇게 사양만 하면 100년이 지나도 정은 안 생겨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살짝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이렇게 계속. 정말 인생은 뜻밖의 연속이네. 방금 전에 전동 자전거 가게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 자전거가 도착했다는군. 전화를 끊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나는 기지개를 켰다. 강민서 씨는 물을 마시면서 그런 나를 흘끗 쳐다봤다. 전동 자전거 하나에 그렇게 좋아? 나는 토렌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서 그래요. 오늘은 운이 좋네요. 강 이사님은 새 차를 사고 저도 새 자전거를 받으니 좋지 않아요. 라고 답했다. 강민서 씨는 미소를 지으며 겨우 장난감 차 2대 바꿨다고 그렇게 좋아하다니. 욕심도 없으시네. 오늘 카무리를 받고 전동 자전거를 받았다고 이렇게 기뻐하니 나중에 페라리를 바꿔주면 하늘로 날아갈 기세겠네. 라고 말했다. 페라리라니.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차였다. 부자들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이나 열심히 살면 돼요. 나는 롤스로이스를 떠올리며 말했다. 아, 맞다. 오늘 정문에서 롤스로이스를 봤어요. 그 말을 들은 강민서 씨는 깜짝 놀라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래요.
이 동네에 부자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다들 조용히 사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지나가는 사람이 억만장자일 수도 있겠네요. 강민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 나름대로 분석을 계속했다. 그런데 차주가 인상이 너무 험악하더라고요. 덩치가 곰 같았어요. 강민서 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물을 뿜을 뻔했다. 누군가의 운전기사를 곰에 비유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정말 닮은 것 같기도 했다. 그 후 나는 강민서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12시가 되자 서둘러 씻고 침대에 누워 불을 끄려던 찰나 친구 왕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일 일찍 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인데? 말 안 해주면 오늘 밤에 잠 못 자. 돈 벌기 쉬운 기회인데 놓칠 수 없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서둘러 아침을 먹었다. 그런 나를 보며 강민서 씨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요즘 회사원들은 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나왔는데도 왕위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육신 오빠. 나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다. 왕위의 라이브 방송 테이블 옆에 낯익은 여자가 서 있었다. 바로 왕위의 사촌 동생 왕정이었다. 왕정아, 웬일이야. 나는 반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왕정은 성격도 활발하고 착한 여자애였다. 왕정은 명품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또 일자리 소개해 주려고 온 거야. 나는 그녀에게 농담을 건넸다. 이제 작은 스튜디오도 자리를 잡아서 동생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왕정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육신 오빠, 그냥 오빠들 보러 온 거예요. 라고 답했다. 왕위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분명 우리 보러 온 건 아니고 너 보러 온 거지? 어렸을 때부터 너만 졸졸 따라다녔잖아. 애라고 말했다. 왕정은 고개를 숙이고 수줍어하며 웃었다. 보조개가 매력적인 요즘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 나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가끔 그녀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지금 온라인 가게도 잘 팔리고 가끔 라이브 방송도 해서 수입도 조금씩 늘고 있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지나간 것이다. 왕정은 내 말을 듣고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왕위가 다가와 정희가 우리에게 소개해줄 아르바이트가 있어? 어젯밤에 말했던 거이라고 말했다. 옆에 있던 왕정도 오늘 밤 시내에 있는 금천 호텔에서 행사가 있는데 홀 담당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요. 하루에 15만 원씩 준대요. 라고 설명했다. 하루에 15만 원이라니. 적지 않은 돈이었다. 나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데? 라고 물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홀 직원처럼 옷을 단정하게 입고 물건을 관리하고 홀에서 비상 상황에 대처하면 돼요. 옆에 있던 왕위가 서둘러 설명을 덧붙였다. 보통 홀에서 큰 행사가 열리면 예쁘게 차려입은 직원들이 몰래 섞여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 쉽게 말해 먹고 마시는 건 공짜라는 거야? 이런 행사는 보안이 철저해서 평소에는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럼 거의 돈을 그냥 주는 거잖아. 그런 좋은 일이 있을 줄이야. 나는 그런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왕위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우리가 모르는 건 그런 공짜로 돈 버는 일자리는 주최 측에서 내부 사람들에게만 주기 때문이지 라고 말했다. 왕정도 금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보고하거나 비상 상황을 처리하면 돼요. 라고 덧붙였다. 왕위는 신이 나서 소풍이라도 가는 듯 내 어깨를 두드리며 이런 신나는 일은 절대 놓칠 수 없지. 오늘 다 같이 가는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왕정에게 복장 규정이 있어? 아니면 통일된 유니폼 같은 게 있어? 라고 물었다. 왕정은 고개를 저으며 단에 정식 직원들이 있으니 오빠들은 그냥 정장만 입으면 돼요. 직원증이랑 출입증은 가방에 넣어놨어요. 라고 답했다. 나는 출입증을 받아 들고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면 미리 말해줘. 괜히 실수해서 내가 친구에게 창피를 당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 라고 말했다. 그러자 왕정은 미소를 지으며 다 별거 아니에요. 라고 답했다.
그럼 그렇게 정한 거예요? 오늘 밤에 제가 차 몰고 데리러 갈게요. 왕정이 가자.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어린 나이에도 빈틈없이 일하는 모습이 대단했다. 나중에 어떤 남자가 행운을 잡을까? 왕위는 의기양양하게 출입증을 들여다봤다. 금천 호텔은 7성급 호텔인데 혹시 부잣집 마누라라도 만날 수 있을지 누가 알아. 나는 그림 도구를 챙기며 세상에 부잣집 딸이 그렇게 많을 것 같냐. 나무에서 열매 따듯이 쉽게 딸 수 있는 줄 아냐. 라고 핀잔을 줬다. 왕위는 웃으며 실제로 그럴 일은 없다는 거 알지만 어릴 적에 읽었던 소설을 떠올리니 괜히 기대되네. 솔직히 예전에는 왕정이가 너랑 같이 노는 걸 좋아했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너를 챙기잖아. 질투나? 라고 말했다. 나는 놀란 표정으로 갑자기 왜 그래? 라고 물었다. 쟤도 널 좋아하잖아. 왕위는 아쉬운 표정으로 내 사촌 동생 왕정이는 정말 괜찮은 여자인데 너무 늦게 태어났어. 나에게 누나가 한 명만 더 있었어도 너희 둘 맺어줬을 텐데 라고 말했다. 너도 걔보다 나이 별로 안 많잖아. 겨우 6살 차이인데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말에 나는 정색하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왕정이는 순수하고 착한 애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거의 근친상간이나 다름없잖아 라고 소리쳤다. 왕위는 크게 웃으며 그냥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결혼해서 그래라고 해명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 강 이사님은 꽤 괜찮은 사람이야. 왕위는 콧방귀를 뀌었다. 왕정은 내가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모른다. 만약 알게 되면 마음 아파할지도 모른다. 나는 왕위와 더 이상이. 식사를 마치고 푸드 코너를 나서면서 나는 속으로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때 저 멀리서 강민서 씨가 하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금천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오늘 행사는 림그룹과 윌리엄이라는 다국적 자본기업 간의 협력 계약 체결식으로 특별히 금천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였다. 윌리엄은 2층 연회장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서 씨는 회사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연회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곁에는 경호원과 가업을 돕는 남동생도 있었다. 그들의 위엄은 대단했다. 그때 왕정이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급하게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엄숙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오빠들, 식사할 때도 이미지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귀빈들이 오셨으니 괜히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마시고요 하라고 당부했다. 나는 알았어 라고 대답했고 왕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우리는 동시에 누가 오는데 그렇게 난리야? 라고 물었다. 왕정은 헛기침을 하고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림그룹 사람들이요. 가장 부유한 집안이잖아요. 라고 속삭였다. 왕위는 나. 그래서 다들 저쪽만 쳐다보고 있었구나. 라고 감탄했다. 나는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럼 유명한 따님도 온 거야? 예뻐. 라고 물었다. 왕정은 나에게 림그룹 전체를 물려받을 상속녀인데 아무나 함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그분과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나눌 거예요. 라고 설명했다. 나는 살짝 주눅이 들었다. 요즘 세상에도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에서 벌어지다니. 강민서 씨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연회장에 들어섰다. 바닥부터 계단까지 붉은 카페트이 깔려 있었다. 그녀는 카페트를 따라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고 사람들에게 뒷모습만 남긴 채 2층으로 사라졌다. 비서는 뒤돌아서서 손을 흔들며 강민서 씨를 대신해 오늘 행사장 분위기가 좋네요. 림 이사님도 만족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다 문득 비서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그는 구석에 있는 남자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400도나 되는 근시 때문에 안경을 밀어 올리고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봤다. 저 사람, 어째서 림 이사님의 남편과 닮은 것 같지? 평소와 달리 분위기가 더 있어 보이는데 그때 나는 접시를 들고 음식을 담고 있었고 누군가가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강민서 씨의 비서는 그녀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매일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음식을 먹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나와 강민서 씨가 결혼했다는 사실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고모네 집에 얹혀 산다는 사실까지 조사해놨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그의 안주인이 나타난 것이다. 아무런 언질도 없이 비서는 당황한 채 2층으로 올라가 강민서 씨에게 보고할 기회를 엿봤다. 저, 이사님. 아래층에서 낯익은 사람을 봤는데 도련님과 매우 닮았습니다. 강민서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닮았으면 닮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빙빙 돌려 말하지 마세요 라고 차갑게 말했다. 비서는 안경을 다시 올리며 제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도련님이 확실합니다 라고 확신했다. 그 말을 들은 강민서 씨는 깜짝 놀라 아래층을 훑어봤다.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런 행사에 참석할 리가 없는데? 그녀는 비서의 시력이 나빠서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남편에게는 멋진 정장 한 벌 없었다. 하지만 잠시 후 강민서 씨는 2층 난간 뒤에 서서 1층 푸드 코너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다. 그녀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았다. 강민서 씨는 놀라움과 동시에 분노를 느꼈다. 바쁘다고, 돈 벌기 힘들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난간을 잡은 손에 점점 힘을 주었다. 그의 행동을 낱낱이 지켜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누구와 접촉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강민서 씨는 협력 계약을 체결하러 왔지만 기분은 완전히 망쳐버렸다. 그에 대한 좋은 인상은 절반으로 깎여나갔다. 겉으로는 순박해 보이지만 뒤로는 다른 속셈을 품고 있는 위선자였다. 맞선 자리에서 평범한 사람과 함께 노력하며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던 건 모두 거짓말이었다. 나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왜 이러지? 누가 내 험담이라도 하나, 왕정은 먼저 올라가 볼게요. 일이 있어서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녀는 가기 전에 나를 슬쩍 쳐다봤다. 아쉬운 듯한 표정이었다. 왕위는 손을 흔들며 잘가이라고 인사를 건넸다. 왕정이 떠나자 왕위는 왜 그래? 닭살 돋았어? 라고 물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갑자기 추워졌어. 나는 웃으며 둘러댔다. 분명히 건물 안은 에어컨이 잘 작동되고 있었지만 차가운 기운이 나를 향해 불어오는 듯했다. 아마 림 이사님이라는 얼음 공주가 차가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는 거겠지. 왕위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저름 공주. 듣자 하니 림그룹 따님은 웃지도 않고 말도 없고 어디를 가든 시끄러운 곳에는 가지 않는다고 하던데. 특히 사람들이 많은 곳은 싫어한대라고 되물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림 이사님은 꽤 고고한 사람이네. 나는 왕위의 묘사의 소설 속 여주인공 같다는 생각을 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왕위는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라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거의 맞을 거야 라고 답했다. 나는 과일 주스를 한 모금 마셨다. 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역시 특이하구나. 그런데 림그룹 따님 이름이 뭐였지? 무슨 림이었는데? 왕위는 기억하려고 애썼다. 분명 왕정이가 말해줬는데 맞다. 림청설이라고 했던 것 같아. 꽤 괜찮은 이름이지. 내가 무심코 고개를 들어 연회장 시계를 확인했다. 이 행사는 언제 끝나는 거지? 왕위는 내 즉흥적인 결혼 상대 이름이 뭐였지? 라고 물었다. 나는 림청설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왜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라고 핀잔을 줬다. 왕위는 눈을 반짝이며 혹시 림청설 씨가 림그룹 사람이 아니야? 성화 빌딩 근처에서 일한다고 했잖아. 성화 빌딩은 림그룹 회사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라고 추측했다. 왕위는 마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처럼 흥분했다. 설마. 재벌과 결혼한 건 아니겠지. 나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당연히 아니지. 우리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야. 하지만 우연히 이름이 같을 뿐이지. 어쩌면
왕위는 아까 왕정이가 림그룹은 대기업이지만 몇 대를 걸쳐 내려온 집안이라 소탈하고 가난한 사람도 귀하게 여긴다고 말했잖아. 윗사람들이 며느리 고르는데 크게 관여하지 않아서 본인들이 좋으면 다 밀어준다고 들었는데 라고 말했다. 나는 좋은 게 좋은 거?